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이 일으킨 파장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그동안 모두 공무 출장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 관광을 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송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시절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돈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간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 가운데 5월 29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 로마에 머물렀는데 당시 관광 편의 등까지 제공받았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 원장의 로마 공식 일정은 방문 첫날 이탈리아 중앙은행 관계자들과의 면담 일정이 유일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출장 비용 보고서 확인 결과 김 원장 일행은 이튿날이던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10분쯤 1인당 7유로의 입장료를 내고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찾았습니다. 이어 오후 5시 32분에는 1인당 12유로짜리 콜로세움 입장권도 샀습니다. 김 의원과 동행했던 인턴 김모 씨는 SNS에 성 베드로 성당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제네바로 이동하기 직전까지 김 원장 일행이 로마에서 숙식과 관광 등에 쓴 비용은 모두 508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해외 출장이 모두 공무 출장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김 원장은 거듭 공적 목적의 출장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적인 목적을 갖고 했고 또 외유를 갔다 온 뒤에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특혜나 대가 없이 다만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더 경계하고 주의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다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이렇게 이탈리아 일정을 마친 김기식 원장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정에도 없던 프랑스로 넘어가서 이렇게 알프스 휴양지를 방문합니다. 단독 취재한 이 내용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 분석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기식 원장,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일주일 전까지 해외 출장을 다녔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정치 자금을 썼습니다. 안 쓰고 남긴다면 일주일 뒤면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턴 김모 씨는 2015년 5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에 동행해 로마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선 8개월 만에 7급 비서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유럽 출장 때도 김 씨가 동행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모 여비서와 함께 2016년 5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하여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김 원장은 출국 당시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열흘 남짓 남겨뒀던 상황. 야당은 김 원장이 남은 정치 후원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고로 반납해야 할 정치 자금을 삥땅 치는 땡처리 이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김 원장과 김 씨는 나란히 더미래연구소 소장과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 앞입니다. 해외 출장 논란이 불거진 뒤 취재진이 몰려들자 직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도 어제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직접 해명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대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16년 해외 출장 역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어제 문제없는 출장이라고 설명까지 곁들였었죠. 청와대 조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수석과 조사 대상자의 얽힌 인연 때문에 적절성 논란이 생겼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 수석이 김기식 원장이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와 강사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2015년과 2016년 2년간 김 원장과 함께 초대 이사진으로 활동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이사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수석은 2016년 11월엔 강사로 나서 강연도 했습니다. 민정수석은 공직자의 검증을 특히 김기식 검증에 대해서만 눈을 감고 검증했는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더미래연구소의 유료 강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로 국정감사 기간인 9월부터 11월에 주 1회로 10주 동안 진행됐고 지난해엔 대통령 선거가 있던 5월을 전후에 열렸습니다. 주로 피감기관의 대관 담당자들이 이 강연을 들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참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야당 간사가 주관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무시할 수 없는 협조 요청 사항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간사인 시절에 시작을 했던 거고 김기식 의원이 연관돼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 자연스럽게. 더미래연구소 측은 강압적으로 수강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독립된 싱크탱크로서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이 불거진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과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1991년 상공위원회 뇌물 외유 사건인데요. 당시 국회 상공위 소속 의원 3명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김 원장의 외유 의혹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어서 윤준호 기자입니다. 야당은 오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뇌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쟁점은 김 원장이 직무와 관련된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원장의 해외 출장 목적과 비용 지급 결정 과정을 우선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1년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이재근, 이돈만, 박진구 의원 등 3명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3대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이었던 이들 의원은 9박 10일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자동차 공업협회 자금 4,700만 원을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떠나는 건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고 3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김기식 금감원장이 증권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의 대책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실세 원장의 등장으로 위상 강화를 기대하던 금융권은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조현상 기자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 소집한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 등 17개 주요 증권사 사장들에게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뤄내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라고 하는 제도 개선 과정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삼성증권에는 신속한 피해 보상을, 다른 증권사에는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후 한 증권사 객장을 들러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사태 수습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금융권은 어수선합니다. 다들 민감한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지만 외유 논란의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삼성증권 사태 수습을 돕는 건 당연하지만 논란 속 인물인 금감원장이 앞장서는 건 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간담회에 앞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처음으로 본인 의혹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시기 등을 정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원장 논란을 관행이라며 두둔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은 금융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문제 삼은 인턴 초고속 승진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는 당연시 되는 일이라며 김기식 원장을 엄호했습니다. 마치 고속 승진 특혜에 있냐 몰아가는 것은 인턴은 역량도 없는 심부름꾼 정도로 보는 자유한국당스러운 궤변입니다. 여비서와 출장을 같이 간 사실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여성 비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연달아 여인턴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여성을 폄훼하는 파렴치한 운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또 정무위 간사를 그 당시에 하면서 법적인 어떤 그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했고요. 이게 금감원장 김기식 의원의 어떤 전문성 역량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출장을 둘러싼 논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로마의 휴일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피감기관 돈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에 대해 공적인 목적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관광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출장이 총 9박 10일의 일정이었는데요. 네. 키워드가 로마의 휴일인데 로마에서만 관광을 했습니까? 애초에 그런 줄 알았는데요. 취재 결과 로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제 영수증을 통해서 그 조금 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조만간 이제 영수증이 나올 텐데 그 김기식 원장이 로마에 도착하기 하루 전인 28일 브뤼셀입니다. 네. 여기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워털루 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8일은 목요일, 평일입니다. 당초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하는 날이었는데 오후 3시쯤 시간을 내서 관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관광은 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떠난 직후인 5월 31일 스위스 제네바 일정인데요. 채널A가 확보한 영수증에 따르면 31일 오후 제네바에 있어야 할 김기식 원장이 오후 3시 8분에 프랑스의 유명 관광지인 샤모니 몽블랑에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인데요. 거리는 제네바에서 약 1시간 10분 정도 차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목적지를 벗어나서 국경도 넘은 셈입니다. 네, 만약 이렇게 관광을 한 것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휴일이었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피감기관이 부담한 출장비, 그러니까 세금을 쓴 것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로마에 있었던 게 5월 29일부터 31일, 금요일부터 일요일입니다. 첫날 이탈리아 중앙은행 관계자를 면담한 것 외에는 공무라고 할 수 있는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브뤼셀과 제네바 사이에 끼는 주말에 로마를 가서 관광명소인 콜로세움과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한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주말에 로마 일정을 끼워 넣은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 원장에 대해 해명한 대로 출장 일정 중 여러 차례 관광을 한 것도 관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렇네요. 이 관광지 관람 비용에 세금을 쓴 것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출장 중에 휴일을 끼워서 관광을 해도 되는 겁니까? 우선 자주 보던 것이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현장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관광 명소를 방문해 비판을 받는 경우 종종 봤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것까지도 청와대가 김 원장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행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겠죠. 우선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출장 일정에 휴일을 끼워 공무와 무관한 관광지에서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여행을 즐겼다면 이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게 야당의 비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쓴 비용을 저희가 한번 보면은 네. 로마에서는 약 508만 원 정도를 썼고 관광에 그것을 다 쓴 것은 아니었던 거죠. 예, 물론 이제 공무에 필요한 식대라든지 숙박비, 가이드비, 차량비로도 쓴 게 이 사흘간 약 508만 원입니다. 네, 이 출장이냐 관광이냐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논란이 커지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김기식 원장은 오늘도 외유나 고의성은 아니고 나름대로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과 사과에도 의혹이 그치지 않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장의 상세 일정을 모두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상세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사이에 관광을 다녀온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야당에서는 상세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 원장이 출장을 지원한 기관들이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꾸 커지고 있는 논란, 본인이 출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일주일 넘게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대통령 뜻에 따라 대책을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의 절반 이상이 재활용 대란 문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습니다.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습니다. 환경부는 비상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 조정을 독려하도록 한다며 지자체의 역할만 강조했습니다. 민간 수거업체에서 안 하면 최대한으로 지자체에서 긴급하게 수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갑니다. 수거 비용을 먼저 해결해달라는 업체들을 설득할 방안은 없었습니다. 너 비닐하고 스티로폼 안 거둘 거야? 그러면 너 다 걷지 마. 우리가 다 거둘게.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잖아요. 일부 지자체도 수거업체 설득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돌아가게 하려면 이제 폐기물법이나 뭘 해서 업자들을 해서 좀 그전처럼 일단 받아줘라. 좀 섞여 있어도 이렇게 지도를 해가 나가고. 환경부는 선별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분류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소각 비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늦어도 6월 초까지는 김정은과 마주 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엔 초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곁을 지켰습니다. 좌볼턴 우펜스 구도죠. 조아라 기자입니다. 백악관에 입성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취임 첫날 백악관에서 열린 군 수뇌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왼쪽 자리를 꿰차면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른편에 자리했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습 문제는 물론 북핵 문제 역시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북미 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We've been in touch with North Korea. We'll be meeting with them sometime in May or early June.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하며 볼턴 보좌관 임명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으로 인한 대북 강경파 물갈이에도 북미 회담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I think there'll be great respect paid by both parties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make a deal on the denuking of North Korea. 다만 북한과 화학 무기를 거래해온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이 결정될 경우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우연일까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지 한 달 만에 김정은도 트럼프와 만날 수 있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런 원탁회입니다. 곽정화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회의실에 들어오더니 큰 원형 탁자에 앉습니다. 북한 최고 의사결정체인 노동당 정치국 회의입니다. 당면한 북남 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시고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겁니다. 지난 한 달간 침묵을 지켰던 만큼 최근 북미 접촉에서 나름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공개한 자리도 눈에 띕니다. 원탁에 둘러앉은 11명은 당과 내각, 군을 책임지는 북한 실세들로 이인자 최룡해를 비롯해 김영남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입니다. 뒷줄 참석자 중에선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여정도 보입니다.
1인 독재 북한에서 주요 의사결정은 김정은이 명령서에 사인하거나 주석단에 혼자 앉아 지시해왔기에 이런 원탁회의는 낯설기만 합니다. 집단 토의로 합리적 결정을 하는 정상국가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광각 렌즈와 크레인 카메라까지 동원해 회의 장면을 찍었는데 한눈에 연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내일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여는데 여기서도 남북 북미 관계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네, 지난주 평양에서 열렸던 우리 예술단의 공연, 지금까지 북한은 아주 일부만 공개했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미 공연 영상을 은밀히 거래해 가면서 감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석 기자입니다. 북한 관객들에게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인 걸그룹 레드벨벳의 평양 공연. 하지만 북한은 지난 4일 공연 소식을 전하며 레드벨벳의 모습을 통편집했습니다. 가수 이선희의 제2에게 외엔 우리 가수들의 이름이나 노래, 무대 인사 등을 무음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연장에 왔던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곤 주민들이 한국 문화에 접촉하는 걸 극도로 경계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예술단의 공연 실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동영상으로 담은 USB가 북중 국경 시장에 은밀히 유통되고 있으며 평양 고위층 등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갔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원들이 오히려 영상을 유통시키면서 뒷돈을 챙긴다는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고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문화 충격으로 인해서 부르지 버리는다 말을 하죠. 그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은 다 보고 싶어 해요. 특히 TV 드라마 아이리스의 주제곡이었던 잊지 말아요를 부른 가수 백지영의 공연 모습이 최고 인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술단의 인기가 통제 수준을 넘어서면서 북한 당국의 단속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뉴스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북한 김정은의 정상국가 코스프레라는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네. 코스프레, 이건 어떤 그런 옷을 입고 흉내를 낸다, 그런 뜻이겠죠. 네. 네, 정상국가라고 주장하면서 흉내내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눈물겹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설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건 껍데기만큼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은 평양의 노력이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걸 꼽자면 어떤 게 보이세요? 네, 리포트에서는 형식에 주목했는데 저는 타이밍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10일 오전에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하는 모양새였는데 사전에 조율했다는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회의에서 어떤 발표를 하자 네. 김정은도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 정상 국가 흉내를 낸 셈인데, 자,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공개한 것도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김실과의 동선 절대 공개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파격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자, 영상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렇게 이제 둥그런 원탁에서 회의하는 거 지금 이제 오늘 북한이 영상을 쫙 공개한 건데 그렇습니다. 평소엔 저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전받을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모습이 북한의 진짜 진실의 모습이 가깝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단상에서 홀로 지시를 내리고 최소 40살은 더 먹은 당과 군 간부들이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1대 509도쯤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정은 군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는데 자, 미국 본토 타격 계획을 지시하고 장성들은 뒤에 서서 받아 적게 여념이 없는 모습. 그게 진짜 북한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서방 세계나 다른 나라처럼 정상적인 나라로 보이고 싶다. 이거 김정은의 오랜 꿈이죠. 그렇습니다. 자,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김여정과 김영남이 왔는데 네. 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눈길도 안 줬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한 북한이 펜스 부통령과의 청와대 오천 거절했던 적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말 제발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 또는 다른 국가에 요구한 것은 특정한 것은 없고요.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긴 늘 불리한 국가란 딱지가 붙으니 떼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는 아직 남북 정상회담 열리기 전이니까 호칭이나 격식만큼은 북한을 존중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상회담이 합의했으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해 그렇게 예우하는 것이 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튼 북한은 대외적으로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바로 이설주가 있습니다. 자, 우리 특사단 방북 때 이설주가 만찬에 동행하면서 퍼스트레이디 노릇을 했던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또한 북중 정상회담 때 의장대 사열을 받았던 것 역시 정상국가 이미지 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장지만 바꾼다고 이제 정상국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왜 그럼 북한이 나서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하나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녔던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히 정상국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2000년 20%대였는데 2015년에 이르면서 거의 50%가까지 급상승했다. 그런데 전 세계 평균가가 57.7%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정상국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제재와 압박에 그만큼 취약한 구조가 되고 있다. 그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 북한이 내놓는 통계가 또 맞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정상국가가 되기 위한 넘어야 할 산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정상국가의 정말 본질을 북한은 입증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태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800만) 명이 가입한 카카오 택시 서비스가 오늘부터 일부 유료화를 강행했습니다. 웃돈 1,000원을 더 내는 승객에게 배차 확률이 높은 택시를 우선 배정해주는 건데요. 택시기사들과 승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진 기자입니다. 오늘 새로 출시한 카카오 택시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설정하니 호출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콜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요금란에 이용료 1,000원이 표시되고 택시가 호출됩니다. 인공지능이 배차 확률이 높은 택시를 연결해주는 스마트콜을 이용하면 수수료 1,0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스마트콜을 받아 운행한 택시기사는 600원으로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AI 배차 시스템을 통해서 과거 운행 내역, 교통 혼잡도를 고려해서 응답 가능성이 높은 기사에게 호출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네? 왜요? 한다고 덜 준다고 좀 멀리 가려고 그러지. 카카오 측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카카오에서 이러한 택시 요금에 대한 일방적으로 결정해 갖고 난 다음에 통보하는 그런 형식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 경쟁 논리가 카카오한테 끌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웃돈을 내는 승객에게 우선 배차하는 시스템 때문에 일반 승객들은 택시 잡기 힘든 시간대와 장소에서 역차별을 받을 것을 우려합니다. 애초에 카카오 택시를 이용했던 목적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것 같고 택시 안 잡히는 곳에서 괄호치고 더블 이런 거 같은 거 씁니다. 택시업계도 일부 승객들도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카오 택시가 오늘 밤부터 시험대에 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주로 119 구조대로 활동하게 되는 응급 분야 경력직 소방공무원 시험은 해마다 치러집니다. 당연히 해당 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짜 경력으로 응시하는 수험생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일 경력직 소방관 채용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구급 분야는 849명을 채용합니다. 소방공무원 구급 분야 경력직은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사설 구급업체 같은 관련 기관에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응시자들의 경력이 가짜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설 구급업체 대표는 취재진에게 자신의 업체에서 가짜 경력을 만든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2명이 지난해 시험에 합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다른 가짜 경력자 4명도 이번 시험에 지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력 쌓으려고 자기네들은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은 안 하면서 일한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하는 거죠. 국어와 소방학 개론 등 필기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공부에 몰두하기 위해 자격증만 업체에 맡기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은 자격증만 맡긴다는 의미로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알바 형식도 좀 괜찮은가요? 저희가 공부도 해야 돼가지고. 알바는 되죠. 원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급업체는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생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업체는 매달 최저 4대 보험료 86,000원만 내고 실제 채용한 것처럼 꾸밉니다. 사설업체다 그렇지. 그걸 해가지고 저런 공무원 공채 들어간 사람들 매치하면 그게 자기의 문제되고 진짜 문제될 건다니까. 소방청은 소득증명 없이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경력을 확인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빌려서 유령 직원을 채용한 사설 구급업체의 구급차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규정을 어기고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없이 운전기사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종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사설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운전기사 혼자 차에서 내려 응급 환자를 내려줍니다.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는 없습니다. 원칙을 타야 되는데 환자 상태를 보고 굳이 안 타도 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다른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운전사와 구조사 2명이 환자를 이송합니다. 모두 허가 기준 위반입니다. 구급차는 한 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허가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구급차 한 대당 평균 54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없이 운영하는 겁니다. 대신 소방 경력직 응시자들이 맡겨놓은 자격증으로 유령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남 무안에서는 기사 혼자 운행하던 구급차에서 환자가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같은 달에 응급구조사가 전신마비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전국 91개 업체에서 870여 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이나 사실 그렇다고 나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민원이라든지 생기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죠. 지난해 허가가 취소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언제부턴가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 논쟁만 계속되는 거죠. 제 옆에 보이는 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의 준을 찾는데 결국 검찰까지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 SNS에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꼭 잡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전 시장은 비방에는 미소로 응대하고 오해에는 사실을 밝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과 친문대 비문 구도가 부각되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전해철 의원은 이에 질세라 친노, 친문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 노무현의 민정수석, 문재인의 지킴이, 전해철. 이 전 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와 이니셜이 같은 SNS 계정이 전해철 의원을 비방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된 일명 해경군 김씨 논란은 일주일째 계속됐습니다. 이 전 시장은 확전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최근 논란이 되는 SNS 문제. SNS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전해철 의원이 경기도 선관위에 SNS 사용자를 고발하면서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토론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내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첫 일정은 1인 시위였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이 장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을 내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라면 이 당은 해체돼야 됩니다. 보수 결집을 호소하며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보수 우파를 결집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첫 일정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비판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국민의 최종 선택이 좌파 후보라면 그것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와 연대설을 일축했습니다. 보수 표심을 놓고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분이 서울시장으로 나서겠다는 것에 대해서 24년 동안 서울에 살고 서울에서 감옥도 가고 여러 가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모레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당 경선에 뛰어드는 등 23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전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기회주의 철새라며 비판했죠. 이로써 남원정으로 불리던 보수 진영의 새 소장 개혁파는 뿔뿔이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안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 정치의 뜻을 현재의 정당 구조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 원 지사는 야권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문을 열어놨습니다.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인 원 지사가 탈당하자 바른미래당은 기회주의, 철새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지율이 되지 않자 무소속을 선택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모습에 무거운 씁쓸함과 연민을 느낍니다. 바른미래당은 원 지사의 맞설 후보를 내겠다고 했지만 지방선거 전력에 타격은 불가피해졌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보수 정당의 원조 쇄신파로 꼽혔던 일명 남원정 3인방.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한국당에,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으로, 정병국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남아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에게 1심 판결 결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법원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주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직후 유영하 변호사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격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법원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1심 판결 이후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언젠간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은 드러날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항소 포기에 대비해 국선변호인단에는 직권으로 항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항소를 선택하면 사선변호인단을 다시 꾸리고 법정에 나가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30만 원을 빌린 대가로 일주일에 2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면 정상적인 대출이라 할 수 없겠죠. 신용불량자들에게 이런 식의 대출을 해주고 최고 연 4,300% 이자를 챙긴 불법 사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호화롭게 장식된 아파트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아파트 내부를 수색하자 대포폰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이 이 집에서 체포한 건 불법 사채 조직 우두머리 24살 장모 씨. 장 씨와 일당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인터넷으로 모아 30만 원씩 소액 대출을 받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자로 20만 원씩 받았고 제때 못 갚으면 벌금 명목으로 매주 5만 원씩 원금에 추가했습니다. 연이율 최고 4,300%대 불법 대출을 한 겁니다. 상환이 늦어지면 대출자의 가족과 지인들도 수시로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다음 가족들한테도 전화를 해갖고는 돈 안 갚는데 너희들 다 죽는다는.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7,000명, 범죄 수익만 35억 원에 이릅니다. 장 씨 등은 자신의 검거에 대비해 조직원 교육도 시켰습니다. 정책에 대한 진술은 전부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교양을 했고 그 당사자가 구속이 되거나 하면 일정 금액 생활비나 그런 걸 지원하겠다고.
경찰은 검거한 조직원 64명 가운데 장 씨 등 15명을 대보호법 위반과 범죄조직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대형 차량에서 기름을 훔친 남성을 잡고 보니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이 경찰은 수배자 검거를 잘해서 검거왕으로 불리며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대형 차량이 가득한 공단 골목입니다. 지난 3일 새벽 이곳에서 40대 남성이 레미콘 연료통에 있던 기름을 훔쳤습니다. 5대에서 훔친 경유는 320리터. 훔친 기름을 옮기려고 대포차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CCTV 분석을 통해 찾아낸 용의자는 대전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는 이 지구대 근무 시절 쉬는 날에도 개인 돈을 들이며 자기 차까지 몰아 수배자를 잡기도 했습니다. 지구대에서는 2014년부터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 사이 수배자 검거 실적이 좋아 경찰서장 표창까지 받고 검거왕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특진에서 떨어지면서부터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차량으로 수배자를 잡으러 다녀도 보상이 없어서 기름 도둑이 됐다는 것. 기름 지가 쓰려고 훔쳤겠죠. 자기 돈 안 쓰려고. 김 씨는 주로 비번인 쉬는 날 수배자를 검거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비번일 때는 검거에 성공해야만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거했을 때는 시간에 수당을 인정을 해주는데 검거를 못하면 인정을 안 해줘. 경찰은 김 씨를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 뉴스터치는 이 판스프링 사고 75일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난 1월 이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앞유리에 판스프링이 날아와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뉴스터치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7살 남성이 숨졌고 동승자였던 예비 신부 A씨는 사고 목격자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남편 편하게 보내주지도 못하고서는 그냥 이대로 사건이 종료가 되면은 저희는 못 살아요. 경찰은 5개조 14명으로 전단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75일 만에 사고 유발 차량을 찾았습니다. 32살 김모 씨가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도로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튕겨 승용차 쪽으로 날아가게 한 걸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장기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을 경찰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해결의 실마리는 CCTV 영상에 담긴 후미등 불빛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점에 인근 공장 CCTV를 확인해 후미등의 특징으로 용의 차량 넉 대를 압축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드나든 차량 10,000대와 일일이 대조해 차적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나간 차량의 어떤 문양이라든가 번호 등이 안 들어오는 이런 특징점이 있더라고요. 특징점을 기준으로 해갖고서는 이 버스 기사는 판스프링을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승객에게서 이 버스 밑에서 충격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 판스프링을 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차량 적재물 관리와 낙하물 수거 대책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터치 두 번째 이야기는 생명을 살린 안전망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시죠. 고층 건물 공사 현장 가운데 누군가 그물망에 걸려 있습니다. 아파트 27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떨어진 작업자 구조자가 한창인데요. 다행히 이 작업자는 6층에 설치한 낙하물 방지망에 걸렸습니다. 머리를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건축공사 현장에는 10m 이내 간격으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평소에는 작업도구나 장비 추락을 막아주는 방지막이 이번에는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국내 주요 연금들이 유령 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잇따라 주식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국내 증권사 톱 3위에 들어가는 삼성증권의 입지가 대폭 좁아지게 됐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통한 주식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거래하는 증권사는 지난해 말 기준 46개로 평가 시즌이 아닌데 삼성증권 같은 기존 거래사에 대해 거래 중단을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금융사고 발생에 따라 거래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어 해당 증권사와의 직접 운용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역시 거래 중단을 선언했고 교직원 공제회도 가세했습니다. 삼성증권이 국내외 기관의 위탁 매매 서비스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316억 원 정도. 3대 연금 등 주요 연기금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삼성증권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거래 중단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감독기관 징계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걸 감안을 해서 평가 점수를 내리는데 경고나 이런 게 나오면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아마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국민연금은 삼성증권의 2대 주주 자격으로 삼성증권의 투자 가치에 대해 직접 실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에 시진핑 주석이 몸을 낮췄습니다. 미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를 낮추고 미국이 만든 영화, 드라마, 음악을 불법 복제하는 것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아시아 경제협력 모색을 위해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개막연설에서 중국 무역시장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통해 자동차 등의 제품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今年我们将相当幅度降低汽车进口关税，同时降低部分其他产品进口关税。 또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어온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를 밝히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强化产权保护，坚持依法办事，鼓励竞争，反对垄断。 시진핑 주석의 자동차 관세 인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자동차 관세를 콕 집어 멍청한 무역이라고 말한 직후에 나온 것. 때문에 시 주석이 미국의 화해 손짓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 언론들은 개혁 개방 조치는 사전 계획된 것이라며 이 같은 분석을 부인했습니다.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만 해도 완연한 봄 날씨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서울 등 일부 내륙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무려 초속 20m의 세찬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까지 있어 비상입니다. 서울 등 일부 내륙과 서해안,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해안과 내륙에 강풍이 지속되겠고요. 밤 사이에도 계속 시설물 관리와 주변 위험물 점검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북부 곳곳에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5에서 20mm로 예상되고요. 돌풍과 벼락도 동반하겠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내일은 최악의 미세먼지까지 찾아옵니다. 어제 발원한 황사가 내일 오전 서쪽 지방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할 텐데요. 이 영향으로 내일 전국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치고 남서풍이 불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요.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는 낮지만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며 반짝 싸늘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봄 날씨 참 변화무쌍합니다. 앞으로 예보되는 기상 정보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남 무안에서는 기사 혼자 운행하던 구급차에서 환자가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같은 달에 응급구조사가 전신마비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설 구급차는 전국 91개 업체에서 870여 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이나 사실 그렇다고 나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민원이라든지 생기면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죠.
지난해 허가가 취소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용진입니다.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언제부턴가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 논쟁만 계속되는 거죠. 제 옆에 보이는 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 이슈를 찾는데 결국 검찰까지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 SNS에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꼭 잡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전 시장은 비방에는 미소로 응대하고 오해에는 사실을 밝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과 친문대 비문 구도가 부각되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전해철 의원은 이에 질세라 친노, 친문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할 사람. 노무현의 민정수석, 문재인의 지킴이, 전해철. 이 전 시장의 부인 김혜경 씨와 이니셜이 같은 SNS 계정이 전해철 의원을 비방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된 일명 해경군 김씨 논란은 일주일째 계속됐습니다. 이 전 시장은 확전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최근 논란이 되는 SNS 문제. SNS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전해철 의원이 경기도 선관위에 SNS 사용자를 고발하면서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토론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내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첫 일정은 1인 시위였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이 장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을 내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라면 이 당은 해체돼야 됩니다. 보수 결집을 호소하며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보수 우파를 결집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첫 일정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비판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국민의 최종 선택이 좌파 후보라면 그것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와 연대설을 일축했습니다. 보수 표심을 놓고 신경전도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분이 서울시장으로 나서겠다는 것에 대해서 24년 동안 서울에 살고 서울에서 감옥도 가고 여러 가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모레 출사표를 던지며 민주당 경선에 뛰어드는 등 23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전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기회주의 철새라며 비판했죠. 이로써 남원정으로 불리던 보수 진영의 새 소장 개혁파는 뿔뿔이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안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 정치의 뜻을 현재의 정당 구조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2달 앞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재선 도전에 나선 원 지사는 야권 연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문을 열어놨습니다.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인 원 지사가 탈당하자 바른미래당은 기회주의, 철새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지율이 되지 않자 무소속을 선택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모습에 무거운 씁쓸함과 연민을 느낍니다. 바른미래당은 원 지사의 맞설 후보를 내겠다고 했지만 지방선거 전력에 타격은 불가피해졌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보수 정당의 원조 쇄신파로 꼽혔던 일명 남원정 3인방.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한국당에,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으로, 정병국 의원은 바른미래당에 남아 각자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에게 1심 판결 결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법원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주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직후
유영하 변호사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격하게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법원을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1심 판결 이후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언젠간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은 드러날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항소 포기에 대비해 국선 변호인단에는 직권으로 항소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항소를 선택하면 사선 변호인단을 다시 꾸리고 법정에 나가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30만 원을 빌린 대가로 일주일에 2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면 정상적인 대출이라 할 수 없겠죠. 신용불량자들에게 이런 식의 대출을 해주고 최고 연 4,300% 이자를 챙긴 불법 사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호화롭게 장식된 아파트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아파트 내부를 수색하자 대포폰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이 이 집에서 체포한 건 불법 사채 조직 우두머리 24살 장모 씨. 장 씨와 일당은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인터넷으로 모아 30만 원씩 소액 대출을 받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자로 20만 원씩 받았고 제때 못 갚으면 벌금 명목으로 매주 5만 원씩 원금에 추가했습니다. 연이율 최고 4,300%대 불법 대출을 한 겁니다. 상환이 늦어지면 대출자의 가족과 지인들도 수시로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다음 가족들한테도 전화를 해갖고는 돈 안 갚는데 너희들 다 죽는다는.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7,000명, 범죄 수익만 35억 원에 이릅니다. 장 씨 등은 자신의 검거에 대비해 조직원 교육도 시켰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제 진술은 이제 전부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교양을 했고 이제 그 당사자가 이제 구속이 되거나 하면 이제 일정 금액 그 생활비나 그런 걸 지원하겠다고. 경찰은 검거한 조직원 64명 가운데 장 씨 등 15명을 대보호법 위반과 범죄 조직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남들처럼 서방 세계나 다른 나라처럼 정상적인 나라로 보이고 싶다. 이거 김정은의 오랜 꿈이죠. 그렇습니다. 자,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김여정과 김영남이 왔는데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눈길도 안 줬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한 북한이 펜스 부통령과의 청와대 오천 거절했던 적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말 제발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 또는 다른 국가에 요구한 것은 특정한 것은 없고요. 대화의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긴 늘 불리한 국가란 딱지가 붙으니 떼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는 아직 남북 정상회담 열리기 전이니까 호칭이나 격식만큼은 북한을 존중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상회담이 합의했으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해 그렇게 예우하는 것이 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튼 북한은 대외적으로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 중심에는 바로 이설주가 있습니다. 자, 우리 특사단 방북 때 이설주가 만찬에 동행하면서 퍼스트 레이디 노릇을 했던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또한 북중 정상회담 때 의장대 사야를 받았던 것 역시 정상국가 이미지 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장지만 바꾼다고 이제 정상국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건 왜 그럼 북한이 나서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처럼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하나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녔던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히 정상국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2000년 20%대였는데 2015년에 이르면서 거의 50%가까지 급상승했다. 그런데 전 세계 평균가가 57.7%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정상국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제재와 압박에
네. 그만큼 취약한 구조가 되고 있다. 그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 숫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 북한이 내놓는 통계가 또 맞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네. 정상 국가가 되기 위한 넘어야 할 산 굉장히 많습니다만 어쨌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정상 국가의 정말 본질을 북한은 입증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태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800만) 명이 가입한 카카오 택시 서비스가 오늘부터 일부 유료화를 강행했습니다. 웃돈 1,000원을 더 내는 승객에게 배차 확률이 높은 택시를 우선 배정해주는 건데요. 택시기사들과 승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김진 기자입니다. 오늘 새로 출시한 카카오 택시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에서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설정하니 호출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콜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요금란에 이용료 1,000원이 표시되고 택시가 호출됩니다. 인공지능이 배차 확률이 높은 택시를 연결해주는 스마트콜을 이용하면 수수료 1,0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스마트콜을 받아 운행한 택시기사는 600원으로 환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AI 배차 시스템을 통해서 과거 운행 내역, 교통 혼잡도를 고려해서 응답 가능성이 높은 기사에게 호출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업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네? 왜요? 한다고 덜 준다고 좀 멀리 가려고 그러지. 카카오 측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카카오에서 이러한 택시 요금에 대한 일방적으로 결정해 갖고 난 다음에 통보하는 그런 형식으로 간다라면 시장 경쟁 논리가 카카오한테 끌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웃돈을 내는 승객에게 우선 배차하는 시스템 때문에 일반 승객들은 택시 잡기 힘든 시간대와 장소에서 역차별을 받을 것을 우려합니다. 애초에 카카오 택시를 이용했던 목적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것 같고 택시 안 잡히는 곳에서 바로치고 더블 이런 거 같은 거 쓰면 택시업계도 일부 승객들도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카카오 택시가 오늘 밤부터 시험대에 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주로 119 구조대로 활동하게 되는 응급 분야 경력직 소방공무원 시험은 해마다 치러집니다. 당연히 해당 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짜 경력으로 응시하는 수험생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일 경력직 소방관 채용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구급 분야는 849명을 채용합니다. 소방공무원 구급 분야 경력직은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사설 구급업체 같은 관련 기관에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응시자들의 경력이 가짜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설 구급업체 대표는 취재진에게 자신의 업체에서 가짜 경력을 만든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2명이 지난해 시험에 합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다른 가짜 경력자 4명도 이번 시험에 지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력 쌓으려고 자기네들은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은 안 하면서 일한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하는 거죠. 국어와 소방학 개론 등 필기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공부에 몰두하기 위해 자격증만 업체에 맡기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수험생은 자격증만 맡긴다는 의미로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알바 형식도 좀 괜찮은가요? 저희가 공부도 해야 돼가지고. 알바는 되죠. 원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급업체는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자격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공생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업체는 매달 최저 4대 보험료 86,000원만 내고 실제 채용한 것처럼 꾸밉니다. 사설 업체 다 그렇지. 그걸 해가지고 저런 공무원 공채 들어간 사람들 멘치면 그게 사회적 문제되고 진짜 문제될 건다니까. 소방청은 소득증명 없이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경력을 확인합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빌려서 유령 직원을 채용한 사설 구급업체의 구급차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요? 규정을 어기고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없이 운전기사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종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정용진 기자입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사설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운전기사 혼자 차에서 내려 응급 환자를 내려줍니다.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는 없습니다. 원칙 타야 되는데 환자 상태를 보고 굳이 안 타도 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다른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운전사와 구조사 2명이 환자를 이송합니다. 모두 허가 기준 위반입니다. 구급차는 한 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허가가 납니다. 이렇게 하면 구급차 한 대당 평균 54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없이 운영하는 겁니다. 대신 소방 경력직 응시자들이 맡겨놓은 자격증으로 유령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 조정을 독려하도록 한다며 지자체의 역할만 강조했습니다. 민간 수거업체에서 안 하면 최대한 들어 지자체에서 긴급하게 수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갑니다. 수거 비용을 먼저 해결해달라는 업체들을 설득할 방안은 없었습니다. 너 비닐하고 트로폼 안 거둘 거야? 그러면 너 다 걷지 마. 우리가 다 거둘게.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잖아요. 일부 지자체도 수거업체 설득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돌아가게 하려면 이제 폐기물법이나 뭘 해서 업자들을 해서 좀 그전처럼 일단 받아줘라. 좀 섞여 있어도 이렇게 지도를 해가 나가고. 환경부는 선별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분류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소각 비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늦어도 6월 초까지는 김정은과 마주 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엔 초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곁을 지켰습니다. 좌 볼턴, 우 펜스 구도죠. 조아라 기자입니다. 백악관에 입성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취임 첫날 백악관에서 열린 군 수뇌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왼쪽 자리를 꿰차면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오른편에 자리했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습 문제는 물론 북핵 문제 역시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북미 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We've been in touch with North Korea. We'll be meeting with them sometime in May or early June.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하며 볼턴 보좌관 임명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으로 인한 대북 강경파 물갈이에도 북미 회담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I think there'll be great respect paid by both parties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make a deal on the denuking of North Korea. 다만 북한과 화학 무기를 거래해온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이 결정될 경우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우연일까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된 지 한 달 만에 김정은도 트럼프와 만날 수 있다는 걸 언급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런 원탁회의입니다. 곽정화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회의실에 들어오더니 큰 원형 탁자에 앉습니다. 북한 최고 의사결정체인 노동당 정치국 회의입니다. 당면한 북남 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시고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은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겁니다. 지난 한 달간 침묵을 지켰던 만큼 최근 북미 접촉에서 나름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공개한 자리도 눈에 띕니다. 원탁에 둘러앉은 11명은 당과 내각, 군을 책임지는 북한 실세들로 이인자 최룡해를 비롯해 김영남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입니다. 뒷줄 참석자 중에선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여정도 보입니다. 1인 독재 북한에서 주요 의사결정은 김정은이 명령서에 사인하거나 주석단에 혼자 앉아 지시해왔기에 이런 원탁회의는 낯설기만 합니다. 집단 토의로 합리적 결정을 하는 정상국가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광각렌즈와 크레인 카메라까지 동원해 회의 장면을 찍었는데 한눈에 연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내일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여는데 여기서도 남북 북미 관계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네, 지난주 평양에서 열렸던 우리 예술단의 공연, 지금까지 북한은 아주 일부만 공개했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미 공연 영상을 은밀히 거래해 가면서 감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석 기자입니다. 북한 관객들에게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인 걸그룹 레드벨벳의 평양 공연. 하지만 북한은 지난 4일 공연 소식을 전하며 레드벨벳의 모습을 통편집했습니다. 가수 이선희의 제2에게 외엔 우리 가수들의 이름이나 노래, 무대 인사 등을 무음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연장에 왔던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곤 주민들이 한국 문화에 접촉하는 걸 극도로 경계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예술단의 공연 실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예술단의 평양 공연을 동영상으로 담은 USB가 북중 국경 시장에 은밀히 유통되고 있으며 평양 고위층 등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갔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원들이 오히려 영상을 유통시키면서 뒷돈을 챙긴다는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고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문화 충격으로 인해서 부르지 않고 이런다 말을 하죠. 그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은 다 보고 싶어 해요. 특히 TV 드라마 아이리스의 주제곡이었던 잊지 말아요를 부른 가수 백지영의 공연 모습이 최고 인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술단의 인기가 통제 수준을 넘어서면서 북한 당국의 단속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네, 하태원 국제부장과 함께 뉴스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북한 김정은의 정상국가 코스프레라는 키워드를 가져왔는데요. 네. 코스프레, 이건 어떤 그런 옷을 입고 흉내를 낸다, 그런 뜻이겠죠. 네. 네, 정상국가라고 주장하면서 흉내내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눈물겹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설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건 껍데기만큼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은 평양의 노력이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걸 꼽자면 어떤 게 보이세요? 네, 리포트에서는 형식에 주목했는데 저는 타이밍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자, 10일 오전에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하는 모양새였는데 사전에 조율했다는 그런 느낌마저 줍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저 강요회의에서 어떤 발표를 하자 네. 김정은도 기다렸다는 듯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자, 정상 국가 흉내를 낸 셈인데, 자,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공개한 것도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김실과의 동선 절대 공개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파격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자, 영상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렇게 이제 둥그런 원탁에서 회의하는 거 지금 이제 오늘 북한이 영상을 쫙 공개한 건데 그렇습니다. 평소엔 저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전받을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의 모습이 북한의 진실의 모습이 가깝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단상에서 홀로 지시를 내리고 최소 40살은 더 먹은 당과 군 간부들이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1대 509도쯤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김정은 군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는데, 자, 미국 본토 타격 계획을 지시하고 장성들은 뒤에 서서 받아 적게 여념이 없는 모습, 그게 진짜 북한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에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이 일으킨 파장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그동안 모두 공무 출장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 관광을 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송찬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시절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돈으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간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 가운데 5월 29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 로마에 머물렀는데 당시 관광 편의 등까지 제공받았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 원장의 로마 공식 일정은 방문 첫날 이탈리아 중앙은행 관계자들과의 면담 일정이 유일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출장 비용 보고서 확인 결과 김 원장 일행은 이튿날이던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10분쯤 1인당 7유로의 입장료를 내고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찾았습니다. 이어 오후 5시 32분에는 1인당 12유로짜리 콜로세움 입장권도 샀습니다. 김 의원과 동행했던 인턴 김모 씨는
SNS에 성 베드로 성당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흘째 제네바로 이동하기 직전까지 김 원장 일행이 로마에서 숙식과 관광 등에 쓴 비용은 모두 508만 원에 달했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해외 출장이 모두 공무 출장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김 원장은 거듭 공적 목적의 출장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적인 목적을 갖고 했고 또 외유를 갔다 온 뒤에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특혜나 대가 없이 다만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더 경계하고 주의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다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이렇게 이탈리아 일정을 마친 김기식 원장 스위스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정에도 없던 프랑스로 넘어가서 이렇게 알프스 휴양지를 방문합니다. 단독 취재한 이 내용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 분석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김기식 원장,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일주일 전까지 해외 출장을 다녔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정치 자금을 썼습니다. 안 쓰고 남긴다면 일주일 뒤면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김철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턴 김모 씨는 2015년 5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에 동행해 로마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선 8개월 만에 7급 비서로 고속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유럽 출장 때도 김 씨가 동행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모 여비서와 함께 2016년 5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하여 20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김 원장은 출국 당시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열흘 남짓 남겨뒀던 상황. 야당은 김 원장이 남은 정치 후원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고로 반납해야 할 정치 자금을 빙땅 치는 땡처리 예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김 원장과 김 씨는 나란히 더미래연구소 소장과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 앞입니다. 해외 출장 논란이 불거진 뒤 취재진이 몰려들자 직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도 어제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직접 해명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대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16년 해외 출장 역시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어제 문제없는 출장이라고 설명까지 곁들였었죠. 청와대 조사는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수석과 조사 대상자의 얽힌 인연 때문에 적절성 논란이 생겼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 수석이 김기식 원장이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와 강사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 수석은 2015년과 2016년 2년간 김 원장과 함께 초대 이사진으로 활동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이사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수석은 2016년 11월엔 강사로 나서 강연도 했습니다. 민정수석은 공직자의 검증을 특히 김기식 검증에 대해서만 눈을 감고 검증했는지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더미래연구소의 유료 강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로 국정감사 기간인 9월부터 11월에 주 1회로 10주 동안 진행됐고 지난해엔 대통령 선거가 있던 5월을 전후에 열렸습니다. 주로 피감기관의 대관 담당자들이 이 강연을 들었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은 참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야당 간사가 주관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무시할 수 없는 협조 요청 사항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간사인 시절에 시작을 했던 거고 김기식 의원이 연관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 자연스럽게. 더미래연구소 측은 강압적으로 수강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독립된 싱크탱크로서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이 불거진 이후 주목을 받고 있는 과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1991년 상공위원회 뇌물 외유 사건인데요. 당시 국회 상공위 소속 의원 3명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김 원장의 외유 의혹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어서 윤준호 기자입니다. 야당은 오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뇌물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쟁점은 김 원장이 직무와 관련된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원장의 해외 출장 목적과 비용 지급 결정 과정을 우선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1년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이재근, 이돈만, 박진구 의원 등 3명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3대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이었던 이들 의원은 9박 10일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자동차 공업협회 자금 4,700만 원을 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떠나는 건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고 3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김기식 금감원장이 증권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의 대책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실세 원장의 등장으로 위상 강화를 기대하던 금융권은 다소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조현상 기자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 소집한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 등 17개 주요 증권사 사장들에게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훼손된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뤄내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라고 하는 제도 개선 과정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삼성증권에는 신속한 피해 보상을, 다른 증권사에는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후 한 증권사 객장을 들러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사태 수습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금융권은 어수선합니다. 다들 민감한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지만 외유 논란의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삼성증권 사태 수습을 돕는 건 당연하지만 논란 속 인물인 금감원장이 앞장서는 건 면이 서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간담회에 앞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처음으로 본인 의혹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기식 원장 논란을 관행이라며 두둔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은 금융개혁을 막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문제 삼은 인턴 초고속 승진에 대해 민주당 안에서는 당연시 되는 일이라며 김기식 원장을 엄호했습니다. 마치 고속 승진 특혜에 있냐 몰아가는 것은 인턴은 역량도 없는 심부름꾼 정도로 보는 자유한국당스러운 궤변입니다. 여비서와 출장을 같이 간 사실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는 여성 비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연달아 여인턴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여성을 폄훼하는 파렴치한 운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잘한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또 정무위 간사를 그 당시에 하면서 법적인 어떤 그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했고요. 이게 금감원장 김기식 의원의 어떤 전문성 역량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출장을 둘러싼 논란. 정치부 송찬욱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로마의 휴일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피감기관 돈으로 다녀온 해외 출장에 대해 공적인 목적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탈리아 로마에서 관광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출장이 총 9박 10일의 일정이었는데요. 네. 키워드가 로마의 휴일인데 로마에서만 관광을 했습니까? 애초에 그런지 알았는데요. 취재 결과 로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제 영수증을 통해서 그 조금 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조만간 이제 영수증이 나올 텐데 그 김기식 원장이 로마에 도착하기 하루 전인 28일 브뤼셀입니다. 네. 여기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워털루 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8일은 목요일, 평일입니다. 당초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를 방문하는 날이었는데 오후 3시쯤 시간을 내서 관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관광은 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떠난 직후인 5월 31일 스위스 제네바 일정인데요. 채널A가 확보한 영수증에 따르면 31일 오후 제네바에 있어야 할 김기식 원장이 오후 3시 8분에 프랑스의 유명 관광지인 샤모니 몽블랑에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인데요. 거리는 제네바에서 약 1시간 10분 정도 차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목적지를 벗어나서 국경도 넘은 셈입니다. 네, 만약 이렇게 관광을 한 것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휴일이었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피감기관이 부담한 출장비, 그러니까 세금을 쓴 것이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로마에 있었던 게 5월 29일부터 31일, 금요일부터 일요일입니다. 첫날 이탈리아 중앙은행 관계자를 면담한 것 외에는 공무라고 할 수 있는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브뤼셀과 제네바 사이에 끼는 주말에 로마를 가서 관광 명소인 콜로세움과 성 베드로 성당을 방문한 사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주말에 로마 일정을 끼워 넣은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 원장에 대해 해명한 대로 출장 일정 중 여러 차례 관광을 한 것도 관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그렇네요. 이 관광지 관람 비용에 세금을 쓴 것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출장 중에 휴일을 끼워서 관광을 해도 되는 겁니까? 우선 자주 보던 것이 이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현장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관광 명소를 방문해 비판을 받는 경우 종종 봤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것까지도 청와대가 김 원장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행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겠죠. 우선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출장 일정에 휴일을 끼워 공무와 무관한 관광지에서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여행을 즐겼다면 이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게 야당의 비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쓴 비용을 저희가 한번 보면은 네. 로마에서는 약 508만 원 정도를 썼고 관광에 그것을 다 쓴 것은 아니었던 거죠. 예, 물론 이제 공무에 필요한 식대라든지 숙박비, 가이드비, 차량비로도 쓴 게 이 사흘간 약 508만 원입니다. 네, 이 출장이냐 관광이냐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논란이 커지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김기식 원장은 오늘도 외유나 고의성은 아니고 나름대로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과 사과에도 의혹이 그치지 않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장의 상세 일정을 모두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상세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사이에 관광을 다녀온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야당에서는 상세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 원장이 출장을 지원한 기관들이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꾸 커지고 있는 논란, 본인이 출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일주일 넘게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대통령 뜻에 따라 대책을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의 절반 이상이 재활용 대란 문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습니다.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습니다. 환경부는 비상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